그럼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김명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명호 교수님은 국립경상대와 건국대를 거쳐 성공회대 중국학과 석좌 교수로 재직하셨으며 국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 중 한 분이십니다. 특히 집필 기간만 17년에 달하는 중국인 이야기 시리즈 10권을 올해 완간하셨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친일파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들 모이신 자리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별로 준비도 충분히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흔히들 역사 자료 중에서 이 사진을 하나의 1차 자료로 사용한 지는 그렇게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 시간도 그러길래 사진을 많이 비교적 여러 장 준비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생동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한간이라고 하는 용어는 쓰여진 지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이민족 정권이 여러 번 역사적으로 들어서다가 보니까 정통 왕조를 갖다가 침입한 이민족들, 거기에서 협조한 사람들을 갖다가 중국인들은 옛날부터들 한간이라고들 불렀습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937년부터 본격적인 중국과의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중국은 1930년대 초에 만주에서 사변을 일으킨 후에 거기에다가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그러고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반동군이 지배했었던 지금 현재 중국의 동삼성인데, 이 나중에 1937년 그때부터 중국인들이 중국 내지에서도 일본과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8년 사이에 동북까지 치면 시간이 더 길죠. 그 기간 사이에 일본에 부역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중국 정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얘기가 참 애매합니다. 300만 명은 넘고, 200만 명은 넘고, 300만 명은 넘고 400만 명은 채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집계들을 갖다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친일파, 거기에 분류된 숫자들이 그 정도는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국 공산당 지역과 국민당 지역, 또 나중에 이 국민당이 대륙으로 나온 후에 또 중국의 대륙의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거기에서 한 것과 대만으로 나온 중화민국, 거기에서들의 또 일본에 붙어 먹었던 이 한간, 그 사람들의 처리 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넓게 말해서 2차 세계대전, 그때 그 세 개의 그 전쟁 구역, 전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유럽 전구, 유럽 전구를 지휘했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아이젠하워입니다. 그 다음에 극동 전구, 극동 전구는 그 필리핀 그쪽까지는 극동 전구에 들어갔는데 일본도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한반도도 나중에 보면은 그 극동 전구에다가 태평양 전쟁에 참화는 입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인 그 전쟁 구역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한반도도 이 사람들은 그 극동 전구에다가 포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 전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 전구는 어디까지 포함했었느냐면은 그 동남아 지역까지 전부 다들 그 중국 전구에다가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동경 전범재판, 또 니른베르크 전범재판, 이거는 전부 다 하나는 그 유럽 전구, 그 다음에 동경 재판은 이거는 극동 전구, 그 다음에 그 중국 전구가 또 따로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전구의 그 총사령관이 장개석이고 거기에 그 참모장은 미국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전구의 전범 재판을 또 따로 합니다. 남경에서. 여기에서는 그 중국 전구에서 그 잔악한 행위를 했었던 일본군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을 중국으로 소환해서 그래서 그 중국 전국 재판에다가 넘긴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숫자들이 이거는 뭐 우리의 상상을 갖다가 초월하는 그 숫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이 패망하고 45년 11월 2일, 그러니까는 패망한 지 한 3달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중국의 그 정부였었던 그 국민당 정부에서는 한간 처리 조례를 갖다가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그 한간들 갖다가 처벌을 갖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처벌하느냐를 정하는 그 한간 징치 조례를 갖다가 발표합니다. 그래서 45년 11월부터 1947년 10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이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이 약 한 2만 5천 명 정도. 이것은 바로 어디냐면은 국민당 측의 통계입니다. 당시에 정통정부였었던 그 국민당 측에서들 한 것이 약 한 2만 5천 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그 일본인들은 재판에 회부 못 합니다. 이것들은 다시 그 전범재판에서들 그건 또 따로 하는 이유는 중국에서는 그 전쟁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전범재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좀 헷갈리기들을 쉬워합니다. 직접 그 총살이나 그야말로 처형, 그냥 죽여버린 사람들의 그 숫자도 별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나중에 중국 공산당 측에서 또 따로 각 지역에서들 처형한 사람들 숫자는 약 한 64만 명.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처음에 이 한간들 중에는 처음에는 일본에 저항하다가 나중에 일본에 협조하다가 나중에는 돌아선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처음에는 일본과 이렇게 굉장히 대립하는 쪽에서 있다가 나중에 또 일본 쪽에 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그 한간이었던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한간이 바로 여기 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그 왕정위. 여기에 보면은 이 왕정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중국인들이 국부로 추앙하는 손문의 후계자나 마찬가지였었던 인물입니다. 중화민국의 그 국가를 갖다가 만든 사람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유명한 그 손문의 아들 손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뭐 뒤에 또 많이 나오네요. 이 왼쪽에 바로 이 사람이 군복 입고 있는 이 인물이 바로 그 장개석입니다. 이 왕정이는 흔히들 말하는 그 실질적인 국민당 정부의 그 2인자였었습니다. 장개석과 함께 공산당 그 1차 숙청을 갖다가 단행한 사람도 이 왕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한간이 되었던 그 이유, 뭐 이유를 따지고 보면은 이해할 만한 점도 뭐 없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을 얘기할 적에 수천 년 중국 역사상 최고의 그 한간을 갖다가 이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일본 패망 직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나고야에 있는 일본의 그 나고야에 있는 병원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사람들 많이 몰려있는 사진을 보면은 여기에 중국의 대표적인 한간들이 왼쪽에 많이들 몰려 있습니다. 오른쪽은 주로 일본인들입니다. 이거는 이 가운데가 바로 이게 왕정이와 도초 히데키.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아마 한때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무슨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일본인들이 세웠던 괴뢰정부, 이 왕정이 정부, 거기에서 처음에들은 세운 것들이 화북지역들, 북경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다가 괴뢰정부를 먼저 세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남경에다가 또 하나의 괴뢰정부를 점령지 지역인 여기다가 괴뢰정부를 세우고서 그랬다가 나중에 괴뢰정부를 갖다가 겉으로는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괴뢰정부의 주석으로 취임한 사람이 바로 왕정입니다. 이 왕정이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2인자가 전시수도 중경을 탈출해서 하노이를 거쳐서 상해를 거쳐서 남경, 중앙정부가 철수한 남경에다가 청천백일기 똑같이 내걸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행정원장 자격으로 이 중경에 있었던 국민정부가 남경에다가 이주했다 해가지고서 새로운 정부를 갖다가 이게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왕정이 정부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것이 화북 지역과까지 전부 다들 합쳐지기 때문에 사실 사천성과 사천을 제외한 지역들, 그 지역들은 이 중국의 항일 세력이 있었던 사천, 중경, 그 다음에 운남, 그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가 다 왕정이 괴뢰정부의 소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음에 또 여기 그 동부, 거기에 또 그 만주구까지 이게 전부 다 그 일본인들이 그 소나기에 넣었었던 그 형식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나중에 화북 지역의 그 한간들을 갖다가 먼저 체포하는데 그 당시에 그를 갖다가 체포를 한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중국의 가장 큰 그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군통이라고 하는 조직. 이 군통의 공식 직함은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 중앙조사통계국, 이것이 바로 군통입니다. 이 약자가. 중국 최고의 비밀 정보 조직입니다. 이게 군사위원회에 사는 군사위원회는 전쟁 시절 국민당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군사위원회 주석이 바로 장개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 왜 새끼라고 하는 새끼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친일 조직, 그는 바로 이 왕정희 정부가 남경에다가 만들었었던, 왕정희 정부가 있었던 남경에다가 일본인들이 만든 조직인데, 그것은 군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통이라고들 합니다. 그 중통은 바로 뭐냐면은 군사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국민당 중앙위원회 조사통계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자로 중통이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은 1921년 장개석이 태산에 왔을 적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장개석입니다. 여기 왼쪽 제일 끝에, 왼쪽 제일 끝에 고개 약간 갸우뚱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대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은 대립의 바로 밑에 안경 쓴 사람이 하나가 보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한간으로, 이건 처형당하기 직전에 어떻게 병원에 입원했다가 죽어버립니다. 주불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불해. 아마 우리나라에서들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들은 많이 아마 접하셨을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불해.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 창당대회에도 13명의 창당 요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일본에게 투항해서 왕정희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고, 그랬다가 또 제일 막판에 일본이 패망이 앞섰을 적에는 다시 또 중공과 공산당 양쪽에 다 선을 대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한간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처형을 못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한간으로 총살, 거의 1호 총살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저민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저민의는 한간 재판에서 재판을 그렇게 오래 끌지도 않습니다. 오래 끌지도 않고 그냥 총살시켜버립니다. 이거 사진 가지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다나카, 이 계급이 육군 중장인데 일본의 화남지구 최고 사령관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홍콩 총독도 한동안 지냈습니다. 홍콩 총독도 한동안 지냈고,
그다음에 그 위진남북조, 중국의 그 위진남북조 불상연구에 아주 그 일갈기연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자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 메가더 사령부의 요청해서 중국으로 소환해가지고 이 사람은 총살시킵니다. 이거 총살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서 사람들이 다들 하나의 수도승 같다 그렇게 들고 얘기들을 했는데 이 한면으로는 그렇게 잔혹했다고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자질구레한 전범들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전부 다 총살령에 처해버립니다. 여기에 이 여자, 가운데 있는 이 여자, 왕정유의 부인입니다. 진벽군이라고 하는 여자. 이 사람은 말레이시아 원래 화교입니다. 말레이시아 화교인데, 왕징웨이가 손문의 2인자였었던 시절, 말레이시아 화교신문에 실린 왕정유의 글을 보고서 왕정유에게 아주 그냥 반해버립니다. 화교 아주 부상의 아주 거상의 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와서 왕정유와 결혼을 합니다. 이 여자는 장개석의 부인 숭메이링도 아주 무서워할 정도로 지 남편에 대해서 누가 험담만 하면은 그냥 달려가서 장개석의 집무실도 한번 뒤집어 엎었던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나중에 왕정이 정부의 중앙위원이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도 전범 재판에 한간 재판에 회부됩니다. 한간 재판에 회부돼서 징역 18년형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국민당 정부 시절에 받은 건데, 국민당 정부 시절에 재판에서 한간들에게 받은 형들은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도 그대로 그거는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감옥에 있다가 죽습니다. 죽는 날까지 장개석이 욕만 하다가 죽었다고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반선문 한 장만 쓰면은 석방시키겠다 했는데도 절대로 그거 안 썼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왜냐하면은 일본이 패망하고 중경에 있었던 국민당 정부가 다시 남경으로 온 후에 왕정유의 무덤을 순문 무덤 근처에다가 썼습니다. 그걸 갖다가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왕정유의 무덤을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알고 나서 이 여자가 절대로 반선문 안 써내고 감옥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이 한간들을 취급하는 거는요, 아예 사람 취급을 갖다가 안 했습니다. 재판도 그렇게 시간도 오래 끌지 않았고. 여기 이놈은 바로 누구냐면은, 남경이 아주 악마라고 하던 놈입니다. 이게 원래 연극배우 출신인데, 생긴 거는 멀끔하죠. 이놈 총살시키는 날 수만 명이 그냥 구경하려고들 나왔다고 그럽니다. 또 한간들 처형은 비밀리에 교수형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들 공개 처형들을 갖다가 한간 일본과 전쟁 시절에도 각 지역마다 이런 벽에다가 써붙인 글들이 많았습니다. 한간들을 그냥 아주 그냥 패 죽여버리자 그런 얘기들입니다. 당한간자, 그러니까 한간들은 그냥 죽여버리는 게 마땅하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간을 갖다가 왕정이 정부 못지않게 또 배출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동북입니다. 동북은 일본이 1932년부터 45년까지
완전히 괴뢰 정부, 만주국을 세웠던 나라입니다. 여기 만주국에 참여한 사람들, 실권은 없었지만은 만주국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들은 도저히 왜 저 사람이 거기에 참여했는지 이해를 갖다가 할 수 없는 인물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왕정이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 이거는 왕정이가 이거 하노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왕정이가 중경을 탈출해가지고 운남성에 잠깐 들렸다가 하노이로 갑니다. 그 당시에는 하노이에는 한간 후보생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한 분통의 대립이 암살대들을 보냅니다. 진공주라고 아주 두툼한 회고록을 남긴 사람인데 하노이에서 왕정이 암살에 실패합니다. 실패하는데 왜 실패하느냐 하면은 왕정이의 비서 하나가 자리를 바꾸자고 그럽니다. 위험하니까 방을 바꿔서 자자 그랬는데 습격해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정이 정부가 설립되기 전에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질의응답 시간 전에 전에 제가 잠깐 그런데 중국은 처음에도 한간들을 갖다가 체포할 적에 북방 지역은 대립이 직접 북경에를 옵니다. 그 당시에는 북평이었던 시절이죠. 베이핑에 와서 북경 반점에다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청장을 갖다가 아주 대표적인 한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 내용은 그동안에 일제의 침탈 하에서 우리 민족을 갖다가 보호하느라고 무진 애를 썼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녁에 초청한다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우리 이제 전부 다 그렇게 신체적인 위해를 갖다가 당할 일은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거의 다 모여듭니다. 거의 다 모여들었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녁들 잘들 대접하고 나서 대립이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뒤에 문 다 걸고서 너희들은 지금 전부 다 체포됐다. 한간죄로 체포한다 해가지고서 그대로 그냥 버스에다가 실어서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일이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서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다가는요, 공소시효고 뭐고 그게 없어가지고 중국의 공산정권 들어선 이후에는 60년대 또 잡혀와서 죽은 놈들도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히 동북지방들, 인표랑 중공 동북국이 들어와가지고서 처음에 이제 동북지방의 한간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은 거기는 한간들이라고 꼭 못 박는 게 아니라 악질 지주들, 이놈들은 무조건 한간들이다. 그게 왜냐하면은 일본이 한반도를 갖다가 이거 지배할 적에 한반도 강점 시절에 주로 지방의 지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지배했다. 이제 지주들을 통한 간접 통치다. 그런 것에, 그렇죠. 그런 것이 일본에서도, 만주에서도 그랬다고 그럽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양반도 무슨 회장도 하고서 그랬을 텐데, 이 누구더라, 하여간 있죠. 이름은 제가 생각도 났다, 안 났다 그러는데, 그 양반을 얘기할 적에 흔히들, 아편장사는 했었고, 만주에서. 이 아편은 그 당시에 합법이었었습니다. 만주국에서는 합법이었었습니다. 아편장사도 했었고, 속된 말로 여자장사, 무슨 율락
업도 했었다. 그런데 밀정은 아니다. 밀정을 했다는 근거는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된 거는 그 당시에 그 만주국의 그 아편 정책이 어땠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편을 갖다가 피는 집, 흡연소, 그걸 갖다가 간판은 계연소라고 붙여놨습니다. 아편을 갖다가 끊는 집, 피면서 끊는 집.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따로 붙었느냐 하면은 그거 하나만 운영하지 않고 거기에는 그 율락행위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따로 또 운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아편 허가를 갖다가 관동군에서 내준 겁니다. 허가를 관동군에서 내주는데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다시 그거를 내줍니다. 그러려면은 거기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내주는 이유는 아편굴에 오고 거기 율락업소에 오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거를 갖다가 동향을 그 사람들은 오늘 누가 왔었고 누가 와서 누구 만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전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편 장사 했었다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장사를 했지만은 일본의 밀정 노릇을 갖다가 안 하고서는 아편 장사 허가를 갖다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북에서들은 친일파들 처형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동북에 있는 악질 지주들, 이것들은 거의들 잡아서들 뭐했는데, 공산당 이 사람들은 동북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일본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는 그때 그랬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악질 친일파들을 갖다가 처형하려면은 억울한 자가 좀 있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화북지방들, 목에다가 개 끌듯이 그냥 끌어다가들 앉혀놓고서들 2명이 붙잡으면 그냥 총으로 머리에다 그냥 갈겨버리고 아주 그냥 잔인하게들 처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 쪽에서 처형한 친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람들은 한 70몇만 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게 60년대까지들도 추적을 해가지고서들 처형당한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60년대까지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가와시마 요시코도 이거는 빼돌려가지고서들 웬 동북에서 동북으로 빼돌렸다 그러는데 그거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 여자도 그냥 새벽에 끌어다가 그냥 총살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정식 재판을 갖다가 해서 친일파들을 처형하려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친일파들인데도, 그러다가 보니까는 일부는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이제 오늘 나가라고 해서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나서 암살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데 그게 한 5, 6만 명 정도 된다고들 그럽니다. 일본과 중국은, 중국은 일본과 그랬던 기간이 우리보다 훨씬 짧습니다. 전부 다 해봤자 중일전쟁 8년이고, 동북 그것까지 해봤자 10년이 조금 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 기간에 비해서 하여간에 재판도 또 처음에 재판도 오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년 정도 끌다가 보니까 이것들 잡아다는 놨는데,
이것들 매일 또 밥도 먹여야지 되고 뭐 해야지 되고 그래가지고서들은 그냥들 나중에는 풀어줬다가 그러니까 다들 살아났다고 해서 갔는데 그 이상하게도 그냥 다들 뭐 암살당하고 그다음에 뭐 밤중에 집에 들어가다가 칼 맞아 죽고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무슨 뭐 범인이 잡혔다 뭐 했다 그런 얘기들은 거의 하나도 없었으니까 다들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거는 중국 정보기관이 그냥 다들 이게 법이다 해가지고서도 이거 처형해버린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합니다. 이 대만의 경우는 좀 틀렸습니다. 국민당이 대륙에서는 그렇게 했다가 대만으로 나온 다음에는요, 중국 주둔군 사령관, 일본인, 그 사람을 갖다가 장개석은 고문으로 또 활용을 합니다. 곧바로 일본과 이제 관계 회복에 들어갔고, 그것은 아마 장개석이 대륙에 있었으면 아마 안 그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에 나와서 장개석은 곧바로 그래서 백단이라고 하는 조직까지 만들었고 장개석의 일본인 고문단들은 미국인 고문단들보다 더 많았다고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에서 모 대통령이나 유석이가 장개석을 비난할 적에 항상 그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기준을 설정할 때 일본 선병으로 복무를 했거나 일본으로부터 자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일본군에서 중장 이상으로 근무했거나 이런 어떤 기준을 설정을 했었는데 중국은 그런 기준 없이 기타 처벌을 한 거지. 이런 동북 쪽에서들은요 15명 이상이 인정하면은 건 인정들 했습니다. 15명.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노인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 모든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중국은 여러 번 무슨 이민족의 그것도 겪었고, 그때마다 한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서 그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국민들은 식민지 국민이 될 국민성들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면은 아까 만약에 책임의 소재를 묻는다고 하게 되면은 글쎄요. 중국도 책임의 소재가 나오고 우리도 무슨 책임의 소재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도 그런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강제로 강점당했던 그러한 책임의 소재를 갖다가 우리도 한번 그걸 갖다가 무슨 중주와 이상 그런 거는 너무 좀 유치한 분리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인부터 따져본 적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